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.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.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네, 검찰에서는요, 대선 후보 등록일 이전에 수사를 마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정상은 가능한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일단 검찰에서 21일 박 네.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한 건, 지금 달력에 나오고 있지만 네네. 5월 9일이 대선일이고요. 대선일이고요. 2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16일이 후보자 등록일 마감입니다. 네. 결국 4월 16일부터 본격적인 공식적인 대선 레이스가 열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. 네. 검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대선 기간 중에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. 후보자 등록 이전에 즉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른 날짜가 21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리고 검찰 쪽 그리고 그 서초동 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가급적 3월 중에 마무리 짓는 내부 방침이 좀 섰다고 합니다. 이거는 그 수사 자체를 3월 말에 끝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네. 일단 가장 민감한 수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 소환은 3월 말 중에 끝내고 관련 수사는 그리고 나머지 기타 부분 수사를 가급적 4월 16일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 네. 이런 방향으로 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. 그리고요, 이 소환 날짜 통보한 것도요,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예와 비교를 해보면 한 2, 3일 전에 통보를 한다면서요. 근데 좀 많이 날을 준 거 아닙니까, 이번에는? 그렇습니다. 과거에 이렇게 그 유명인이나 권력에 있던 사람들에게 통보했던 그런 절차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일주일가량의 시간을 준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특혜 아니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. 검찰 쪽이나 변호인 쪽에서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반박을 하지 못하도록 아니 왜 이렇게 촉박하게 날 오라고 하는 거야. 나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네. 이렇게 하면서 이 2, 3일 간격을 두고 소환을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을 수 있다. 이런 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예 넉넉하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줘서 자 이만큼이나 시간을 줬는데 어떤 핑계를 대서 안 나오려고 하겠느냐. 절대 두 번 다시 핑계를 대지 못할 것이다. 이런 판단 아래 일주일이라는 다소 긴 여유 시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면 질의서 발송을 생략을 했어요. 그렇게 하고도 유기를 줬다. 아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비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충분히 준 거다 했는데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뭐 좀 준비할 시간이 많은 게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까? 준비할 때? 근데 양측은요, 검찰도 그렇고, 검찰도 이미 조사 자료는 다 준비가 됐을 거고,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, 이게 사실 탄핵 심판을 겪으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스크린이 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나름대로 방어 준비 다 마쳤을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당장 조사를 하든 내일 하든 일주일 후에 하든 한 달을 하든 양측이 뭐 창과 방패가 더 방패가 두꺼워지거나 창이 날 거나 그럴 건 없을 건데 다만 앞서 이동욱 차장께서 얘기했듯이 명분인 거죠.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준비 안 됐으니까 우리 시간 더 주세요. 이걸 못하게 하는 검찰의 어떤 그런 노림수였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일단 소환에 협조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네. 자, 그러면 지금 검찰의 소환에 대비해서 변호인단이 꾸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? 변호인단은 어떻게 지금 꾸려지고 준비가 됐습니까?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일단 기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참가했던 대리인들을 위주로 짰습니다. 원래는 이 인원이 대리인단을 했었던 그렇죠. 헌재 예. 대리인단이었습니다. 그 그런데 중에서 이제 정장현 변호사부터 쭉 손범규, 황성욱 변호사 6명을 선임기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이 두 분은 제외됐었네요. 예, 가장 관심이 가는 서석구, 김평호 저 두 분은 일단 제외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동욱 변호사도 일단은 아닌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검찰 수사는 사실은 그 검찰을 해봤던 사람들, 특수수사를 많이 해봤던 사람이 제일 잘 대응을 하거든요. 그래서 나오는 게, 유영하 변호사는 당연히 합류할 거고요. 그렇죠. 처음부터 관여가 됐으니까. 저 지금 말씀드린 최재경,
전 민정수석입니다. 네. 최고의 칼잡이 아니었습니까? 그랬죠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선 검찰 수사를 잘 적극 방어하기 위해서는 네. 저 최재경 민정수석의 변호사를 합류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할 거예요. 네. 근데 과연 이제 최재경 전 민정수석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죠. 네, 그렇군요. 자, 그런데 이 변호인단이 15명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변호인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좀 더 효율적으로 변론을 펼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? 많으면 좋은데 네. 전제 조건이 있어요.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탄핵 심판 때, 그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보면 네. 변호사들이 많았는데 제가 봤을 땐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게. 네. 이 보면 뭐 각자 대리 얘기도 나오고 변호사들 각자 변론하지 않습니까? 누군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정방적인 이 작전, 이 또 로드맵을 잘 짜야 되는데 네. 그게 완전히 무너졌다고 저는 느껴요. 그래서 지금도 아마 저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 기존의 변호사들로만 꾸리게 되면 네.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마 최재경 변호사 쪽에서도 그래서 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박 전 대통령 측에 요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들어가면 모를까? 그렇지 않다고 하면 탄핵 심판 때 있었던 일이 또 고스란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. 그렇다면 이 둘이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누가 컨트롤 타워가 될까요? 이 당연히 둘 중에? 최재경 전 수석이 돼야죠. 그렇죠. 유영아 변호사도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변호사보다는 정치인의 성격에 가깝습니다. 네. 그리고 최재경 전 수석이 훨씬 검찰 선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재경 전 수석이 좌장 역할을 하는 게 맞죠. 그런데 오늘 지금 삼성동 사저에 오전에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 아침에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알려져 있어요.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나왔을까요? 이 2시간가량 머물다 나왔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.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탄핵 심판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. 네. 이 법률, 이 대리인단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했느냐. 자신들,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장으로 활용했지, 진짜 법적인 다툼을 위해서 그렇게 변호인으로서 역할을 했는가? 저는 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혼돈을 좀 겪은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. 그래서 법적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주장만 펴다가 탄핵 심판에서 완패라고 말하지 않느냐. 네. 그런 측면에서 그때 있었던 주요 변호사들을 또 변호인단으로 구성을 한다면 네. 법적인 대응보다는 또 정치적인 주장을 펴게 되고 또 형사 심판이라는 큰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스럽습니다.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2시간 동안 만나서 네. 이 형사재판은 이 탄핵소추 심판하고 다릅니다. 그래서 형사적으로 방어를 잘해야 되는데요. 증거가 없으면 모르신다고 하고 어떤 절차적인 설명을 해줬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. 네.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이 두 분, 이 변호사 두 분, 사실 태극기 집회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들인데, 자, 이 김평우 변호사는 어제 사저를 방문했다가 10분 만에 그냥 만나지도 못하고 초청하지 않았다. 그래서 그냥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, 이 변호인단에서도 제외가 됐어요. 이 두 사람. 그렇습니다. 이 완전히 이제 여기서는 그냥 아웃되는 건가요? 그런 점에서 저번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네. 저 두 분이 보여줬던 언행 이런 네. 것들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다면 이 탄핵 심판과 달리 이번에 검찰의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은 다소 큰 폭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. 이런 그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. 특히 이제 김평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본인은 당연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온 것 같은 언행을 보이지 않았습니까? 그랬죠. 하지만 예약이 안 돼 있고 예정이 없었다라는 그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대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처지다 보니까 네.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 김평우 변호사가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배제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로 굳어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. 앞으로 여론전이라고 해야 될까요? 여론의 향방에도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변호인이 합류를 했을 경우에 득실이 어느 정도일까 했을 때는 당연히 실이 크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. 전 저 두 변호인이 제외되는 모습 보면서 영화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. 2005년에 왜 달콤한 인생 있죠? 네. 거기서 굉장히 유능한 오른팔인데 보스에서 제거가 됩니다. 그렇죠. 그때 보스가 했던 말 한마디가 뭐였을까요? 아,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모욕감을 줬어. 예. 그게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내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네. 유명한 대사였죠. 배우 김영철에게 이제 물어보죠. 이병헌 씨가. 그렇죠. 저한테 그때 왜 그러셨어요? 그랬더니 대답이 그거였습니다.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순위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